그리고 가장 좀 주진우 의원이 공격을 많이 하셨던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뭐 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지만 이진숙 후보자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픽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알다시피 뭐 표절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어떤 의혹이 가장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근데 교육부 장관이 어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증단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정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 논문에 대한 검증만 하시는 단체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도 딱 봐도 논문 표절인 걸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16개 논문에서 절대 그 이견이 없는 논문 표절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16편의 논문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이 먼저 발표됐든 제자 논문이 늦게 발표됐든 논문은 한 번 썼는데 네. 이럴 때는 제자 단독으로 논문 썼다고 발표했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랑 공동으로 발표했다라고 하고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막 난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 자체가 뭐 어렵게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완전히 헛되이 하는 거고요. 연구 윤리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좀 장려해 주십시오. 꼭 논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그 얘기를 입에 올렸을 때 지금 강선호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 얘기했을 때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녀 교육 문제, 해외 네.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해명도 좀 이상해요. 애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라고 하는데 왜 조기 유학이 저희가 부모를 제외한 조기 유학을 왜 금지시켜 놨냐면은 아이들은 조기 유학이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는 네. 인격 형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하는 게 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엄마 나 외국 조기 유학 가고 싶어 해도 그러면은 국내법상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를 조기 유학을 그렇게 보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심리적인 부작용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에도 뭔가 잘못된 선례처럼 돼서 다 조기 유학 보내버리면 돈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국내 공교육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교육법에 못하도록 해놨어요. 네. 근데 교육법을 위반한 교육부 장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유독 인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인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본인 몸은 그죠. 국내에 있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수학을 했으니까. 뭐 법 규정을 좀 어긴 부분이니까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논문 표절에다가 이제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의 법을 위반한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여도 문제인데 네. 하필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그 본인 스스로가 예.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계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하시는 네. 분이 그게 이제 공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국립대를 더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우리 높은 교육의 수준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저는 사실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꼭 자녀를 교육을 뭐 공교육을 시켜야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정책이 먹히겠느냐 이런 거죠. 전형적인 이제 국민들이 제일 공분하는 포인트가 내로남불인데 네. 본인들 입으로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뭐 특목고 보내고 네. 비싼 사립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내일 청문회에서도 아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보수 논객들이 좀 만났는데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분은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픽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강선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인가? 픽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픽이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낙마 여부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을 쓰고 싶죠. 하지만 뭔가 국민 검증에 걸려서 눈높이에 너무 현격히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위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성 고위공직자가 숫자가 적고 또 충청권에 또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사의 맥락은 알겠어요. 근데 사심 없이 인사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이것은 논문 표절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논문 표절이 100% 확실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적하신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조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이라고 어제 또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인사검증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도. 네. 인사검증팀에는 그 학계 검증단 수준에 있는 분들이 그 논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논문을 검증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실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논문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나 연구해보거나 학위를 가지거나 준비하는 분들은 다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논문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예. 제가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의혹을 안 붙일 정도 되면은 이거는 사실관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육부 총리 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종의 전략 같은 거죠. 청문회까지 시간 끌고 그때 그렇게 하고 뒤늦게 낙마시키면 다른 후보자들 보호에 약간 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일단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청문회까지는 다 하고 네. 뭐 다음 주 초나 이렇게 좀 네. 여러 명 중에 이제 그때 가서 뭐 낙마를 시키면은 다른 후보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 총리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하루라도 일찍 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저는 논문 표절을 하지 않은 훌륭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교수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묵묵히 연구하고 제자들한테 존경받는 교수 많아요. 예. 논란 없는 분도 저는 충분히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수님들은 논문 표절이 문제되는 교수님 오히려 극히 드물 정도예요. 네. 그분이 직업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빨리 모셔와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네. 이거를 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이미 인사검증팀에서 답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냥 국민 눈치 보기 한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좀 예상하시건데 왠지 그냥 청문회는 지나고 나서 다른 후보자들 보호용으로 좀 물타기식으로 아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분위기가 뭐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서 뭐 청문회까지는 아마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픽이 아니다는 말은 또 그 민주당 좀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그거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가 직접 픽한 거 아니고 추천받아서 한 거니까. 네. 부담이 없을 수 있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낙마시키더라도 뭔가 국민의힘이나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런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내일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는데 법사위원이시니까 직접 참여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전에 질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정성호 후보자가 지난번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서울대 동문들 앞에서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좀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어렵다라는 입장이 왔나 보네요. 네. 예.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가 저는 좀 이상합니다. 뭐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좀 아직 파악이 덜 돼서 답변이 어렵다는 식인데 지금 제가 정성호 후보자가 물론 지명 전이긴 하지만 네. 지명이 사실 유력한 상황이고 사실 그 친명계의 자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사석에는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먼저 언급하고 정성호 후보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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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사면과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은 특정 개인에게만 엄청나게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아껴야 되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네. 전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먼저 입에 올리는 게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일부러 이 이슈를 꺼내들므로써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어떤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네. 사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도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특정 유력 정치인만 사면하면 일반 국민들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형량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형은 다 살아야 되는 거군요. 3분의 2가 요건을 기준입니다. 갖추려면. 네, 3분의 2. 네, 정통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데 네. 3분의 2 이상은 살아야 사면의 어떤 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죄명의 한계도 있어요. 살인범 3분의 2 살았다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못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버젓이 있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채용 비리는 공정을 이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간에서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역대 정부, 꼭 보수 정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적용됐던 그 원칙에 의하더라도 형량을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6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네. 일반 국민은 그러면은 형량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또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나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2년 중에 6개월이고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조차 막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의원 배지도 달고 출마도 하면서 네. 정치적인 권리도 다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형도 그냥 무조건 이번에 사면한다? 저는 이것은 좀 공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소 취소는 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개별 1심 판결대로인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 이의 제기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수리슬쩍 지금 재판 정지된 상태로 그냥 수리슬쩍 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열어야 공정한 마당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슨 TF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재판도 뒤집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퇴임 후를 대비하는 거죠. 그 퇴임 후에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로 지금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도 집중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여튼 후보자는 말을 조금 뭐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이제 공소 취소를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청문회 앞두고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좀 나온 상황인 이거는 거죠. 예.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 순간 국민들이 바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법무부 장관 되면 법 지킬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공소 취소는 정말 드물게 진범이 뒤늦게 잡힌 경우 아니면은 예. 공소 취소 받아본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 주변을 포함해서 저도 변호사 3년이나 했습니다. 네. 공소 취소된 의뢰인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변호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소 취소 최근에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예. 없죠. 저는 일단 주변에서는 없는데. 네. 근데 그게 전체 통계로 보면 연간 몇 명이 있어요. 네. 뭐 진범이 잡히거나 실수로 기소하거나 그러니까 과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큰 오류가 있었을 때 네. 가능한 게 공소 취소이군요. 네, 내가 뭔가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그러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음. 정권 바뀔 때까지 재판 끌었다가 문제 돼도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음에 보수 정부 들어서면은 그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은 기소된 사람도 다 공소 취소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이재명 예. 정부에서 예.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 공소 취소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과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대원칙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장관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법 원칙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내일은 그렇고요. 17일 같은 경우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서 네. 주진우 픽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다른 후보자들 의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묻히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도로를 사서 이제 10억 원의 어떤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있었어요. 네.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도로를 사는 것도 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서 좀 본 본 기억이 있어요. 나요. 그것도 예전에. 도로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그게 돈이 되는지 몰랐네요. 네. 알았으면 저도 샀을 텐데. 네. 본인 스스로 횡재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횡재. 네. 근데 그게 우연히 내가 어떤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집이 뭔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되거나 아니면 네. 부모가 뭐 원래 상속을 해줬는데 그 토지가 뭔가 개발이 되는 거를 횡재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우자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사 있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몇 억씩 들어가는 거를 부부끼리 상의 안 하고 사진 않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를 산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투기 행위죠. 차익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도로에서 뭐 잠을 자려고 했겠습니까? 도로에다 예. 뭐 집을 지으려고 그러게요. 했겠습니까? 네. 그거는 도로를 삼으로써 뭔가 시세 차익을 바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문 표절의 교육부 장관처럼 직위랑 충돌하는 건 아닌데 네. 현재 상황이랑 너무 충돌해요. 현재 상황. 예. 지금 실거주자나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굉장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무주택자도 웬만하면 현금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집 살 생각 꿈도 꾸지 마 네. 라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수요 억제책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강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강제를 할 때는 네.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담보를 하는데 네,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그거를 일정 이상의 약간의 한도가 아니라 네. LTV 정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네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은 절대 집을 못 사.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집을 살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내가 이사를 무조건 일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강력한 대책을 본인들은 해서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만약에 1가구 2주택자가 네. 전세를 끼고 1가구 2주택을 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전세 갭 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근데 무주택자가 정말 그 집이 잠깐 오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라서 일부 전세를 끼게 되는 경우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일괄해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네. 증여도 하고 아들 자금은 3, 4억밖에 안 되는데 18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예. 지금은 6년 만에 그게 30억도 넘게 돼서 15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천동. 네. 어쨌든 한강뷰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젊은 미국에 있는 그 아들 내외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네. 산 시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자기 아들 집은 강연에 나가서는 이거는 그 기회 평등을 위해서,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부동산 함부로 그렇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막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해놓고 10개월 뒤에 해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한 그 10억 정도 증여하고 예. 자기 자금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또 전세까지 껴서 18억의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불과 네. 5, 6년 전에. 예. 근데 본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생각이 국민 입장에서는 좀 들 수가 있는 지점이고,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전세 갭투기도 문제지만 그 앞에 거슬러 가서 보니까 도로까지 투기해서, 투기죠. 네. 이거는 예.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는 네, 투기죠. 누가 보더라도. 예. 근데 투기를 해서 10억을 번 사람에게 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맡길 수 있느냐. 이분은 외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무위원으로 부동산 정책에 본인이 의결권이 있네요. 네, 심의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내로남불 이슈가 안 걸릴까요? 지금 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청문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18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의 어떤 농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점에 코로나 수혜주 주식 투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청문회 이슈는 아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자리에 본인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해명으로는 뭐 훌륭한 인재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했다고 네. 안 쓰는 것은 또 역차별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도 뭐 법률비서관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하거나 법제처장을 하거나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지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했어도 한두 명은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뭐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변호에 참여했다면, 근데 이것은 일단 제일 문제인 것은 민정 라인의 비서관들을 전부 다 전원, 거의 전원,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전부 다 변호인 출신으로 앉혔어요. 예. 이분들이 결국은 검찰 인사를 하는 거고 경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이 변론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사이에 너무 생각이 동일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사실은 국정에 있어서 견제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자리뿐만 아니에요.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앉혔으면은 결국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또 공천을 줘서 5명이나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나왔던 것도 사실 이 많은 변호사를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재판에 투입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비용을 어떻게 냈지? 예. 재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공직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신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거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 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서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네. 그것에 대한 주무인 국정원 기조실장을 그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을 안 친다 그러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국정원 기조실장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자료들도 잘 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세금 줘서 그 사람을 안 치는 것이 그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세금 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 증거 찾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 선을 이제는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너무 많아요. 네. 세어보니까 뭐 12명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직들에 또 많이 배치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 청문회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또 총 결산하는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